병자호란과 대공황이 있었을 때 어떤 관점을 택했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역사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걸. 안녕하세요. 개념으로 배우는 역사 지혜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개념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우리 어떤 것들 배웠었죠? 맞습니다. 우리 관계라던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시간엔 어떤 개념을 살펴볼지 한번 힌트 드려볼게요. 네, 병자호란, 대공황입니다. 두 가지 대상을 봤을 때 어떤 개념 학습할지 감이 오실까요? 우리가 이번에 바라보게 될, 학습하게 될 개념은 바로 관점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관점이 무엇이냐? 네, 관점이란 상황, 사물, 사실, 아이디어, 의견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주어진 대상을 병자호란과 대공황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병자호란 먼저 볼 건데 병자호란은 뭐 이런 뜻이래요. 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일단 제가 먼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 호자 쓰고 어지러울 나한자를 써가지고 이른바 소위 오랑캐라고 불리는 이들이 어지러운 사건을 일으켰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2024년이 갑진년이죠. 그리고 2025년이 을사년인 것처럼 이 사건이 일어났던 1636년이 병자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해서 무시했었는데 그 오랑캐 호자고 나는 어지러운 사건, 전쟁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쓰인 것처럼 1636년 당시 왕이었던 인조 14년에 12월부터 그 다음 해였던 1월까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제2차 침입으로 일어났던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었던 맥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 혹시 1592년 1호 부위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본에 대항해서 했었던 전쟁. 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을 도와줬던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중국 본토, 중국 대륙에 위치했었던 명나라입니다. 근데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줄 때 지나치게 많은 병력을 지원을 했었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명나라의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 명나라 위에 있는 만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동안 명나라의 눈치를 보고 조그만하게 살고 있던 친구들이 세력을 쭉 확장해 나갔는데 그 친구들 바로 후금이라는 친구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은요, 인도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임금이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이 임금이 펼쳤던 기본적인 대외 정책을 친명배금이라고 해요. 쉽게 막 풀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자라는 내용이었죠. 이런 대외 정책에 따라서 조선은 당연히 금나라의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금나라는 참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침입을 하니 그게 바로 1627년 정묘년에 있던 일이니 이것을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병자호란이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한 두 번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정묘호란이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이 정묘호란 당시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했고 결국에는 후금이 형, 조선이 동생인 형제관계를 체결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후금은요, 조선한테 형제관계에 아쉽다. 우리 더 나아가서 임금과 신하,
내가 임금할 테니까 너네가 신하해라 라는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금 신하하고 더 많은 곡물, 물자들, 병력들, 사람들 좀 보내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해서 해 나갔다고 해요. 그러자 우리 조선에서는 입장이 갈립니다. 우리 이러한 후금의 입장에 대항해서 뭘 싸우냐. 그냥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해결하자라고 보는 이들. 그리고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애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뭐 임금이냐. 이거는 괘씸하다라는 입장. 각각 주화론과 척화론 또는 주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누가 힘을 얻었을까요? 음, 그 사회를 풍미하고 있었던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청나라가 아니라 후금을 우리 오랑캐라고 무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풍조에 따라서 주전론, 척화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후금 입장에서는 우리랑 싸우자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후금은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조선을 침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을 청나라가 침입해왔던 사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던 병자호란이 되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군대가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빠르게 진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시 임금이었었던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못 가고 어디에 숨게 되냐? 바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 산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성 안에서는 다시 한번 입장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척화냐? 주화냐? 이번엔 진짜 어떡할래? 이런 논의였었던 거죠. 당시에 척화, 주화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최명길이라는 사람의 의견과 그다음에 주전파,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김상원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볼 건데 먼저 우리 주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최명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에겐 대항할 힘이 없어. 이대로 화친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게 된단 말이오. 명분과 의리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망하고서야 무슨 명분과 의리가 있단 말이오. 백성을 생각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최명길이 지금 청과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라는 근거가 뭐야? 그쵸? 현실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면 각종 명분과 이상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에 항복을 한다는 것은 삼강, 예의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명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부모의 나라였고 외란 당시에는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어찌 우리가 오랑캐를 황제라 부르고 신하가 될 수 있겠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김상원은 최명길과 다르게 청나라랑 확신을 이루지 말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뭡니까? 뭐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뭐 성리학적 예의 질서에 어긋난다. 또 둘째,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었던 의리 무시할 수가 없다. 셋째,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를 어떻게 섬기냐.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합쳐보자면 명분, 의리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는 거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주화파 그리고 주전파, 척화파 모두 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말로 우국충정은 같았을 겁니다. 그치만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놓고서는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는 두 주장 중에 어느 쪽이 힘을 얻었을까요? 네, 우리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 구해주겠다고 조선에 있던 구원병들도 있었는데 얘네도 청나라한테 패배했고요. 강화도도 함락돼 버립니다. 이런 궁지 속에서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주화였겠죠. 그에 따라서 주화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결국 인도 당시 왕은요,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굴욕적인 화의를 맺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조의 아들들, 왕자들과 신하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고, 우리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관계, 그 임금과 신하관계, 군신관계를 체결해서 많은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죠.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지금 병자호란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어떤 주장을 택했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사건, 대공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대공황 개념 먼저 가시죠. 네. 1929년에 시작이 되어서 39년까지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제의 하강 국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지칭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공황의 발단은 미국이었습니다만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나라가 당시에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한테 자금을 지원받는 나라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생산의 위축, 가혹한 실업,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사건이라고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IMF 경제위기 당시에 실업률이 7%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공황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거기에 3배 이상 25%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하려던 개념이 뭐였죠? 관점이었죠. 이 대공황을 놓고요, 각국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었는지 먼저 개략적으로 볼게요. 미국의 경우는 뉴딜 정책,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요, 블록 경제 체제, 마지막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체주의 체제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미국, 바로 그들의 뉴딜 정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쉽게 말해서 시장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두는 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를 버려라. 우리 이제 나라가 위기니까 정부가 조금은 개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뉴딜 정책을 표방했던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주장에 따라서 대표적인 정책 사례가 무엇이 있냐 한다면 요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테네시 강 유역에 댐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데? 대공황이랑 뭔 상관? 그쵸. 우리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소비가 줄어든 상황인데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번 소비자들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정책을 내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영국과 프랑스는요, 블록 경제 체제라고 했는데, 이 블록 경제 체제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깊은 나라들끼리 결집해서 영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역외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경제적 차별을 시행하는 정책이다.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특징적으로 어떤 걸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쵸? 식민지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본국과 식민지를 블록처럼 끈끈하게 딱 묶는 경제체제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본국에서 많이 생산됐다 싶은 것들을 해외 식민지에 팔아버리고 거기서 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많이 적용을 해서 수입은 줄이는 방식. 그래서 지금 국내에 많이 남아있는 생산된 생산품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영국은 인도, 이집트 이런 식민지들이 있었고 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 등 진짜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들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요. 우리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요. 전체주의를 활용을 합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활동은 오로지 전체, 그러니까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이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요, 우리 개개인들의 자유랑 행복은 억압되더라도 정당화될 수가 있었겠죠. 대표적인 전체주의 사례로는요, 각국별로 존재하는데, 우리 독일의 나치당 히틀러가 창당했었던 정당,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만들었던 파시스트당, 일본은 나라 전체를 군대화시키는 군국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요, 우리 독일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종주의를 통해서 대중들을 선동했고, 나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요. 국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구호를 강조를 했고요. 일본은요. 국가 전체를 군대화시키는 군국주의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요. 식민지가 적어, 거의 없어.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 기반이 약해. 그래서 경제 침체로 혼란스러운 사회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전체주의를 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대공황 번호로 그 국민들의 불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을 대외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독일은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고, 우리 이탈리아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했고요. 우리 일본은요, 만주사변 등 우리 중국 대륙을 침략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불만이 있자 전체주의를 가지고 그 불만을 외부로 전쟁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병자호란과 대공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대상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보면 각 주체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주체들이 처한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관점을 갖기 전에는 그 관점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병자호란과 대공황이 있었을 때 어떤 관점을 택했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역사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걸 오늘 학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병자호란과 대공황을 가지고 관점이라는 개념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겨울방학 개념 학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